자,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영역부터. 해설 강의를 하기가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독서 영역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독서 영역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능은 이보다 당연히 좀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독서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그렇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능력, 독해력입니다. 단순히 그냥 글을 읽고 나서 감각적으로 답 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독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읽으면서 이게 뭔가 머리에 들어오는다는 느낌이 든대. 근데 어떤 친구는 읽기는 하는데, 읽기야 하겠지. 9등급도 한글은 아니까. 읽기는 하는데 뭔가 이게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그냥 글자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1등급과 4등급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한 지문을 읽어도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난이도가 좀 높은 걸로, 그리고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습관, 요걸 좀 들이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1번에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독서론. 자,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론이 애들이 선생님 독서론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지금의 교육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 2, 3번 독서론인데 17문제잖아, 독서 파트가. 이때 문제 푸는 순서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조건 독서론을 먼저 풀라고 했습니다. 비문학 지문 읽는 감각을 좀 올려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가나형. 그리고 나서 문과 학생들은 사회지문, 그 다음에 과학 또는 기술. 이과 학생들은 과학기술 먼저 하고 그 다음 사회지문.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순서를 세우고 풀어라 라고 했죠. 1번부터 17번을 순서대로 쭉 푸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나요? 제일 자신 없는 지문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기본이 뭐냐? 내 실력으로 맞을 수 있는 데서 최대한 점수 확보를 하는 것. 남들 다 틀리는 거 난 맞았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래놓고 남들 다 맞는 일치 문제 틀렸어. 이거는 더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 실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것부터 점수 확보를 하고 플러스 알파 이 전략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야? 특히나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가장 자신이 없는 지문을 뒤로 뺐어야 한다. 야, 이번에 우리 타임어택 최근에 끝났잖아. 애들이 타임어택 효과를 많이 봤대요.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도 풀긴 다 풀었대 일단. 점수도 잘 나왔대. 근데 등급 컷이 너무 높대. 근데 그 친구들은 뭐 어떤 자신감을 가진 거냐면 한 번도 다 풀어본 적이 없는 거야 끝까지. 근데 이번에 타임어택 끝나고 나서 다 푼 거야. 처음으로 45문제를 다 푼 거야. 거기서 오는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했네요. 자, 이건 뭐 지문 선생님이 읽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헷갈릴 게 있나? 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4번이죠? 아니 1번을 틀렸어? 왜? 너무 긴장이 됐나? 안정액. 약 드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시작! 떨려 개 떨려 막 이러면서 안 들어와. 글이 눈에 안 들어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장에 가면 더 심해지거든?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들 조언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약 먹어라. 어제 라이브 하는데 엄실장 들었지? 라이브에서. 근데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안정에 그 떨리는 친구들은 먹어라. 청시험보다 낫다 했잖아. 그 효과 봤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막 거기 막 어제 라이브 하는데 막 그 글을 올리더라고 애들이. 자, 2번 기억에 대한 이해. 인과관계, 선택지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연습도 많이 하라고 그랬죠. 선택지 5번 보면은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 여기까지 내용이 맞아. 그걸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 안 떠올리면 글의 내용을 기억을 못해? 그게 아니잖니. 그게 인과가 안 맞잖아 지금. 이미지 정보는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거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 독서 일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해라.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잖아. 보기 박스 문제니까.
이거 선택지 2번 보면 애들이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 그림이니까 시각화 했겠지. 보여주면서 끊어봐. 글 내용도 보완해주는, 어디 보완을 했어? 보완 안 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이 내용이 추가가 됐잖아. 그게 보완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답이 2번이 됐던 거죠. 알겠나요?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 지금 봅시다. 4번부터 7번. 자, 법지문인데 뭐 법지문 이 정도 난이도의 법지문이라면 진정한 법지문이라고 하기 힘들지. 굉장히 노멀한 난이도. 쉬웠습니다. 그죠? 뭐 따로 뭐 읽으면 선생님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헷갈릴 거 있나 한번 볼게요. 4번. 얘들아, 문제 유형이 특이한 건 하나도 없어. 소위 말하는 신유형.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문제.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자, EBS 연계지문이죠. 알 수 있는 내용, 일치문제. 4번이죠. 전문적 지식, 이게 틀린 거지.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5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이거 선택지를 언뜻 흘려 읽으면 맞아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난이도가 너무 쉽다 보니까 꼬아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애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답 나올 리가 없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애들이 이상한 점수를 받았어. 자, 선택지 4번을 보면 니은이 이용 후기야. 사업자가 그 밑줄 쳐봐. 사업자가 이거 네 글자야.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용 후기야. 예를 들면 신영균 강의에 대한 수강평이야. 신영균이 썼어. 야, 이거를 광고에 써먹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지.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이럴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선택지를 흘려 읽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지를 흘려 읽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매번 연습하는 게 선택지 끊어 읽기, 키워드 잡기지. 선택지 끊어 읽고 주어 찾고 그 다음에 키워드 찾기 이거잖아. 선택지 4번이 사업자가야. 주어가. 사업자가 이용 후기를 왜 써? 자기 물건에 대한 후기를 자기가 쓴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답은 4번이었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뭐다? 선택지를 흘려 읽는 게 문제다.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선택지 끊어읽기, 키워드 잡기 이거 연습하세요. 자, 다음 문제 6번. 보기 박스니까 지문과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파악하면 돼. 자, 이런 게 지문과의 교집합이에요. 선생님이 밑줄을 다 쳐놨죠. 지문의 내용과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선택지에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상 일치 문제나 다를 바 없이 답이 나와버리지. 선택지 3번을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제재를 받지 않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어도 강제성이 있다면 제재를 받는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7번 틀린 친구들은 유학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 전용 문제 아니야. 자, 문맥적 의미. 얘들아, 문맥적 의미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보고 푸는 거라고 그랬어? 앞단어. 앞단어의 성격을 비교한다. 앞단어가 조건을 붙여. 조건이잖아. 조건을 붙여. 그러면 선택지 5개 목적어 형태로 바꿔버린 다음에 다 앞단어 찾아. 자, 밑줄 쳐봐. 선택지 1번 견해, 2번 재미, 3번 등, 4번 게시물, 5번 수채 불을 붙여? 이거 쓴 사람은 유학이 빨라. 그 다음 조건과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골라요. 답은 1번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 어휘 문제 틀리는 게 고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맥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 또는 바꿔쓰기 중에 꼭 하나씩 틀려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왜냐면 쉬운 걸 틀리니까가 아니야.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그러면 그 문제에 나온 단어를 뜻을 답안지 보고 공부해봐. 시험장에 가면 그 단어 나오냐? 한국어 단어 10만 개인데? 다 외울 거야?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문제 유형은 4개다.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바꾸어쓰기, 그 다음 유형 박어휘 문제. 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생님 어휘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눠서 각각의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을 알면 된다. 문맥적 의미는 지금 푼 것처럼 앞단어의 성격을 비교한다. 사전적 의미는 선택지가 사전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를 잡아서 해당 문맥에 갖다 집어넣는다. 바꿔쓰기처럼 푼다. 세 번째, 바꿔쓰기는 그야말로 그 단어를 갖다 넣었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러면 된다. 유형 외 어휘 문제는 문법적인 내용을 살짝 포함하는 뭐 조사의 쓰임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풀이 전략이 다르다. 이거 선생님 어휘 강의의 맨 끝에 거기서 다 한 100문제 풀었을 걸 거기서 그러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어휘 강의 끝부분을 참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11번 기술 지문. 이게 그나마 좀 읽을 맛이 나더라. 다른 건 읽으면서 선생님이 에이 퇴! 그러면 침 뱉어 버렸어요. 자, 8번에 11번.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들어. 시험이 쉬우면 문제가 좋은 거야? 어려우면 문제가 좋은 거야? 어려우면 이게 너네들의 착각이야. 문제가 좋다라는 것의 기준은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좋다의 기준은 난이도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문제가 참 좋군. 아니야. 쉬우니까 문제가 별로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아니야. 진짜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묻고 있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주는 문제. 이런 게 난이도에 상관없이 좋은 문제야.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느낀 점은 뭐냐면 뭐 6월 평가원 때 애들이 어렵다 했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 막 해설 강의하면서 이야 역시 평가원은 다르다. 문제 봐라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번에는 내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뭔가 좀 빛나는 문제들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출제 교수님들도 이해가 돼. 생각을 해봐. 킬러 내면 죽여버린다. 안 내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춰야 된다. 그래요? 그럼 준킬러를 좀 늘려야지. 준킬러 많이 내지 마. 컷 떨어져. 그래요? 어떡하냐? 네가 출제위원이면 뭐 어떡하겠냐? 이거 진짜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냈잖아.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그러겠어? 변별력은 갖춰야지. 진짜 아마 돌아버릴 거야.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답이 그냥 딱딱 보이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배치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8번에서 11번이 좀 거리가 좀 있다. 이 지문 같이 한번 수업하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지문입니다. 이거 수업 이거 시험 보기 전날 선생님이 촬영이 있었어요. 이투스 기숙학원에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하고 마지막에 막 얘기하면서 야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있잖아? 내가 그거 샀다가 망한 사람이야. 블록체인 기술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다음 날에 나왔어요 이게. 물론 그게 문제 푸는데 직접 도움은 안 됐겠지만 선생님도 보고 이랬어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독해를 한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먼저 보면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거기다 보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구분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먼저 합니다. 애들이 요거 보고 신유형이다 막 이러더라고. 죽여버린다. 다음은 윗글에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OX. 이게 무슨 문제 같니? 그냥 일치 문제야. 일종의 서술 방식 문제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서술 문제야. 서술 방식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거야 지금. 문제 형식에 쫄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 요거를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냈으면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냈으면 쉬웠을 건데 그냥 표 안에 넣어버리니까 그냥 싫은 거야. 얘들아 항상 말했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묻는 게 뭔지를 캐치하면 되는 거라고. 응? 자, 다음 9번 윗글에 대한 이해. 일치 문제야. 2연속 일치 문제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니? 수업 시간에 최근에 했던 얘기야. EBS 연계 독서하면서 기술 지문의 문제는 4개가 출제가 된다. 그 중에 2개는 일치, 하나는 추론, 하나는 보기 박스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대로 가 문제 유형이. 일치 2개.
그 다음 10번 기억의 이유는 뭐냐? 추론 문제. 기억의 위치를 한번 쓱 보고 그 문단 끝나고 바로 풀면 되잖아. 해당 문단 끝나고 바로 푼다. 다 읽고 풀지 말고.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박스를 이해하시오. 적용 문제. 그나마 얘가 조금 난이도가 a little bit 살짝 있다 정도지. 알겠죠? 문제 푸는 순서상 마지막에 풀게 되겠지.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EBS 연계 지문이야. 그것도 뭔가 키워드만 겹치고 내용은 전혀 다른 연계가 아니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연계 지문이야. EBS 지문하고 내용이 쑥 겹쳐 들어가요. 근데 잘 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해서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오래 떨어진다. 현장 애들 한번 체크해 볼게. 난 EBS 수능 특강 독서 솔직히 다 안 풀었다. 손 들어봐. 떨어진다니까. 여기 거짓말하면 100 떨어져 그래? 많이 있죠. 많이 있지. 반드시 풀고 가야 돼. 반드시 풀고 가야 돼. 다 풀었어? 우리는 다 풀고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에 EBS 연계 독서 선생님 만든 지문들과 문제들로 한 번 더 했죠. 그 정도까지 하고 시험장에 가도 시원찮은데 풀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골로 간다. 알겠죠? 너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수특 독서 다 풀었어? 그랬더니 이번 주까지 다 할 겁니다. 얘 그랬었잖아. 아직도 안 했어. 미루고 미루다 보면 이제 수능이 9평이 끝났으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걸 다 못하고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 할 것 이상으로 하고 간다. 대학 갑니다. 해야 할 것 정도는 하고 간다. 대학 갑니다. 해야 할 것 해야지 하면서 다 못하고 미루다가 못하고 간다. 시험장에 못 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1문단에서는 중심 화제 파악하면 돼요. 자, 보자.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나 이거 EBS에서 봤는데 이 생각해야죠.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요. 블록이 뭐냐? 데이터 묶음의 단위야. 그리고 체인 형태로 연결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체인으로 연결해. 블록체인이다. 이 말 아니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합니다. 중복 저장을 하는구나. 결과적으로 뭐를 중복 저장한다는 얘기냐면 데이터를 중복 저장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개념정의 키워드. 체인 형태로 연결한다고 했잖아. 블록을.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이게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개념정의 키워드. 이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뒷부분의 독해가 무너지게 되죠. 이제. 알겠지? 새로 생성된 블록은 그러면 거기는 이제 데이터의 묶음이겠지? 노드들의 컴퓨터들의 여러 컴퓨터들에 전파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제. 왜? 노드라는 말이 생소하니까 컴퓨터로 바꿔버려 그냥. 알겠지? 노드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 그게 뭔데? 데이터겠죠.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이번에 생성된 블록에 있는 데이터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블록에 있는 데이터랑 상충되면 안 되나 봐.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지 어휘가 맞춰줘야 돼. 어휘 상충.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 이미 생성된 다른 블록에 있지는 않은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생성된 블록과 새로 생성된 블록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지 똑같은 건 없는지. 이게 검증이야. 이게 검증. 검증 단계야.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이제 검증이 끝났어. 이게 괜찮아. 그럼 이거를 기존의 체인에다가 하나 더 붙여줄까요? 요거는 모든 노드들이 노드가 뭐였니? 컴퓨터들. 데이터가 저장되는 컴퓨터들.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검증이 끝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겠죠?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이제 이 블록체인에 연결이 돼요. 이 블록체인은 노드가 뭐라고?
각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이제 다 저장돼. 내 컴퓨터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모든 컴퓨터에 다 저장되는 거야.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컴퓨터들이 다 합의해줘야 이 블록을 원래 체인에다 연결을 하는 거니까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사례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정보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용어가 생소한 거지. 용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생소하면 어떻게 돼? 눈에 안 들어와. 튕겨나가. 글씨는 읽고 있으나 내가 이미 들어본 것에 관한 내용이다. 너네가 더 그 느낌을 잘 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탁탁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연계학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EBS 연계학습 제대로 한 애들은 이 용어들이 EBS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그대로 똑같이. 나 들어봤어.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알겠나요? 자,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단 중심화제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데이터 묶음이에요. 체인은 뭐냐? 그 데이터 묶음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블록체인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노드는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블록이 생성되면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어. 얘를 원래 있는 체인에 연결할 거냐? 하려면은 일단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단계 뭐냐면 기존 블록들과 상충되지 않는지, 똑같은 블록이 또 있는지 이거 해보는 거지.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이제 연결을 하게 돼요. 기존 체인에다가 블록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그 사례로 작업 증명이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 있고 지분 증명이 있고 포우 방식, 포스 방식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선생님 저는 독해력이 좀 딸리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럴 때 일치 문제 하나라도 건드려주고 이렇게 해도 돼. 꼭 끝까지 읽고 나서 풀진 않아도 돼. 비문학 독해력이 악한 친구들은. 알겠죠? 자, 다음 문단.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이것도 성능이 좋고 나쁘고가 있는 모양이지?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빨라야겠냐 느려야겠냐? 빨라야지.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야. 예를 들면 1시간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나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나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도가 빨라야 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 비공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대. 자, 비공개형 가르쳐봐요. 공개형은 설명을 안 하고 비공개형만 설명을 하네. 공개형과 달리 이걸 통해 유추하란 얘기구나.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드가 뭐였어? 여러 대의 컴퓨터. 거기에 제한을 둬. 이 노드 수는 10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게 비공개형이야. 그렇다면 공개형은 뭐겠니? 제한이 없다. 이거겠죠. 이렇게 유추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릅니다. 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고 비공개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그렇구나. 자, 이 블록체인에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어. 공개형이 있고
비공개형이 있어요.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공개형은 노드 수 제한 없습니다. 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앞에 내용하고 연결하면은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 알겠죠? 자, 이 정도 읽었을 때 힘들어요, 선생님. 그만 읽어. 그만 읽고 문제 풀어. 자, 문제 풀러 가볼까? 이렇게 중간에 확인해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뭐야? 일치 문제죠. 자, 문제 8번.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선택지 1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설명하고 있죠. 한계는 아직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선택지 2번. 자,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뭐 체인 이렇게 돼 있고, 그지?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아직은 안 나왔네요, 이게. 자, 선택지 3번.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끊어봐. 아직 장점을 열거하진 않았어. 다른 기술과의 경쟁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봐봐. 합의 알고리즘은 방금 나왔죠.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어때? 왜? 합의 알고리즘 방금 나왔잖아. 합의 알고리즘이 어딨어?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말을 잘 봐봐. 지금 뭐가 틀린지 알겠어? 자, 합의 알고리즘의 한 사례가 뭐야? 작업 증명. 근데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예냐?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예잖아. 말이 바뀌었잖아, 지금. 이런 거에 약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맞아, 이 말 나왔어.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한 문제가 끝났어, 지금. 답은 4번이에요. 언뜻 흘려 읽으면 이게 맞아 보이거든, 지금. 바뀌었잖아, 앞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문제 끝났고. 자, 문제 9번 봅시다. 자, 선택지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끊어봐. 얘들아, 노드가 뭐였어? 컴퓨터. 승인 과정에 어떤 컴퓨터가 참여할지 그거 결정하려고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아니지. 합의 알고리즘은 이걸로 사용하는 거잖아. 이 블록을 기존의 블록에다가 체인 연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지. 그걸 결정할 컴퓨터를 결정하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끼고. 자, 이번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끊어봐. 데이터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두고.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끊어봐. 데이터 삭제에 대한 얘기도 아직 없어요. 자, 4번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 방금 나왔죠. 공개형.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거 봐봐. 같은 양을 저장하는데 시간이 짧아. 그럼 속도가 어떤 거야? 빠른 거지. 그럼 성능이 어떤 거야? 좋은 거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죠. 제끼고. 자, 5번.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끊어. 그래. 방금 나왔잖아. 새로운 블록이 생겼어. 이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때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왜? 다른 데이터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또는 동일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선생님, 비교라고는 안 했거든요. 수능 보지 마. 야, 질문에서 그랬잖아. 다른 블록에 있는 데이터와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블록에 또 들어있진 않은지 검증한대. 그러면 새로운 블록과 다른 이미 생성된 블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를 해야 이게 상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비문학을 못해. 지문에 비교라는 두 글자가 없어요. 이런 애들. 글자 찾기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수능 잘 볼 수가 없어. 한 문제 끝났네. 답은 5번입니다. 8번도 끝났고 9번도 끝났네. 이미 두 문제 풀었네. 독해력이 약한 비문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
내가 비문학을 잘 못해. 4등급이야. 비문학을 잘 못해. 이런 친구들 그냥 시험장에서 막 무대뽀야. 막 읽어. 2문단까지도 아니야. 1문단 읽으면서 아이씨 뭔 소리야? 막 이래. 그거 또 읽어 막. 2문단 읽고 여긴 좀 괜찮네. 공개형 비공개형. 3문단 또 읽어. 막 이래. 그러니까 머리가 이미 번잡해. 그 상황에서 3문단 또 읽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남은 게 거의 없어. 그 상태에서 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이씨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래. 제키고. 하나 푸는 애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9번 또. 선택 7번. 노드? 노드? 김노드 씨인가? 막 이러면 또 봐, 이걸. 막 이래. 시간 안에 때려 죽여도 못 풀어. 그리고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방식을 바꿔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지? 지금같이만 풀었어도 일단 2문제는 끝났어. 남은 문제는 2개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하나의 요령이야. 독해력이 낮은 친구들. 알겠나요? 자, 돌아갑시다. 다음 문단 볼게요.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인 키워드. 무결성이 뭐냐? 데이터가 무단으로,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되기 어렵다. 무결성.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면 안 되잖아. 무결성이야.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 장점이에요. 장점이야. 특정 노드에 노드가 뭐라고?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러니까 너 다 컴퓨터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노드인 거야. 각각의 노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삐꾸가 났어.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여기서 뭔가 데이터 삐꾸 나면 이 블록과 그 다음의 블록들은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려. 끊어진 블록을, 모든 블록을 여기서부터 이 뒤로 다 끊어졌잖아. 체인이니까. 이걸 다 연결하려면 기존 거랑 다 상충되지 않는지 또 뭐 왜 다 비교해야 돼 또.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져.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승인 얼마나 복잡하냐. 상충되지 않는지 뭐 다 해야 되잖아.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슈퍼컴퓨터로 해도 안 된다고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앞뒤 동격.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그 연결 그대로 두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라도 노드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라도 변경되면 그 이후에 체인이 다 끊어져 버리거든. 내 컴퓨터에서만 끊어진 게 아니야. 모든 노드들에 있는 게 다 끊어지는 거야. 그럼 그거 다 연결하려면 다시 승인받아야 돼. 그 이후의 블록 싹 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이해가 됐지?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으로 글을 읽어야 돼. 이래야 비문학을 담아줄 수 있어. 알겠나요? 정리 좀 해볼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데이터 변경이 어렵다 이거야.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알겠나요?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는 어떻게? 이번 지워지는 경우. 승인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봐봐. 자, 봐봐.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체인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 방금 전에 나왔던 거는 여기 무단으로 변경되면 여기 뒤에가 다 끊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이번엔 여기 지워졌어. 여기 지워졌어. 이걸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고 싶어. 이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가 없어. 그럼 복원은 쉽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봐. 내 컴퓨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지워졌어. 근데 이게 지금 내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노드들에도 다 저장돼 있어. 그럼 저쪽 노드에서 야, 너 지워진 거 그거 이거야. 알려주면 되잖아. 이건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승인 과정이 필요가 없어. 다른 애들은 그 지워진 데이터가 뭔지를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지워졌어도 돼. 나 다 알려줄게. 그냥 복원되는 거야. 승인 과정도 필요가 없어. 알겠죠?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져도 복원이 쉬워요. 어떻게 지워졌는데 복원이 쉬울 수가 있냐? 이게 내 컴퓨터에만 있는 거야. 그럼 힘들지. 근데 다른 노드들에도 이게 다 같이 저장돼 있는 거야. 이해됐죠? 문제 풀어. 문제 10번이죠. 지워졌는데 복원이 쉬운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으면 돼. 문맥을 봤을 때. 지워진 걸 복원할 때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으면 되냐면 내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블록체인은 이미 다른 노드들에도 다 저장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세 번째 블록이 지워졌으면 다른 노드가 알려주면 돼. 야, 그거 지워진 거 세 번째 거 그거 이거다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선택지 1번.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이거 쓴 사람들은 죽여버릴 거야. 방금 데이터 변경 어렵다고 그랬잖아. 제끼고. 2번.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워졌어도 다른 노드들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복구가 쉬워. 복구하는 과정엔 승인도 필요가 없어요. 그 지워진 거 복구할 때.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해를 통해서. 알겠어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풀듯이 풀면은 이게 예를 들면 내가 4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풀었어. 한 번에 다 읽고 모든 내용을 장악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풀었다 쳐봐. 그러면 지금 8번, 9번, 10번이 끝났어. 남은 문제는 한 문제야. 독해가 뒤로 갈수록 심리적으로 유리해져. 그 마음이 가벼워져. 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요거 하나만 하면 다음 지문 갈 수 있어. 요거랑 머릿속에 막 다 쑤셔 넣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졸라 읽어. 막 다 읽고 큰일 났다. 문제를 딱 보니 내 문제가 들어와. 이러고 있어.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대학 못 갑니다. 항상 이제 등급대가 낮은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한계 지점에서 중간풀이를 해가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알겠지? 자, 다음부터.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보안성. 보안성이 높은가 봐요.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건데? 무단 변경이 어렵다는 무결성인데?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 둘 다 플러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 즉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다른 블록엔 없다. 알겠지? 자, 세 가지 특징이 나올 건데 일단 보안성이라는 게 나와. 특징 세 가지가 나올 거야. 보안성. 보안성은 뭐냐면 여기 있다. 무결성 플러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다른 블록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기 어렵다. 즉 데이터 중복 없음.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다. 같은 블록체인 내에서. 선생님 왜요? 우리 집 노드에도 있고 얘네 집 노드에도 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블록체인 내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져요. 이런 또 이해를 해볼까?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얘기지. 그리고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도 낮아진대. 너무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안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노드 수가 감소하면 컴퓨터 한 100대 연결돼서 자기들끼리 검증하는 거랑 10대 연결해 놓고 검증하는 건 차이가 날 거 아니야.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이 낮아져요. 알겠죠? 이런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승인 시간,
승인 시간 낮아지거나 또는 노드 수가 감소하면 노드 숫자가 감소하면 보안성도 낮아집니다. 이해가 됐으면 사실 넘어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비문학 독해 첫 단계 이해, 두 번째 단계 이해가 안 되면 기억, 세 번째 단계 기억도 못할 것 같다, 정보가 복잡하다, 메모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메모도 못하겠다,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의 의미는 알아서 생각해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보안성 이렇게 하는 건데 승인 시간이 짧다. 굉장히 빨리 승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노드 수가 몇 개 안 된다. 아, 보안이 뚫릴 수 있겠구나. 컴퓨터 100대 이거랑 3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느 게 보안성이 취약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탈중앙성 가로치고 중앙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겠네.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합니다. 그래, 노드가 뭐라고? 컴퓨터. 우리 집 컴퓨터의 노드야. 니네 집 컴퓨터 노드. 니네 집 컴퓨터 노드. 다수의 노드가 참여해. 또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적이지 않다. 탈중앙성. 그 다음 나온 특징이 뭐냐면 탈중앙성. 이게 뭐냐면은 특정 노드가 주도하지 않는다. 특정 노드가 승인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컴퓨터가 노드가 중심이야. 내가 다 주도적으로 해. 그러면 이건 중앙집권적이지. 그렇지 않다고. 다 평등해. 탈중앙성.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지겠지. 노드 수가 한 3명 돼. 3개야, 3개. 그 중에 이제 대장 만들긴 쉬워. 노드 수가 10,000개야. 그 중에 대장 만들긴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노드 수가 낮아지면 노드 수와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도 낮아져. 오케이? 자, 그 다음 확장성 마지막이에요.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할 만큼 성능 높고, 그러니까 응용이 잘 되는 거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원래는 서비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왜? 야, 컴퓨터가 100개였는데 노드가 100개였어. 10,000개 돼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100개에서 승인하는 거랑 10,000개에서 승인하는 걸 비교해봐. 어느 게 오래 걸리겠니? 10,000개가 승인하는 게 조금이라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는 건데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데 이거 관련된 게 이제 확장성이야. 확장성은 일단 다른 분야의 응용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노드가 많아지면은 그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 5개 관리하는 거랑 노드 10,000개 관리하는 건 이건 같은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 성능은 스피드라고 그랬고, 노드가 100개가 10,000개가 되면 10,000개에서 승인받아야 되니까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성능이 저하돼.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성능 저하가 크지가 않다.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능 저하가 되지 않는다. 성능 유지를 한다. 성능 유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노드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 성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다. 알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해보라고. 노드가 뭐였는지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라고. 컴퓨터라고. 각각의 컴퓨터가 블록이 생성되면 검증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 뭐 블록을 연결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건데 100개인 거랑 10,000개인 거랑 10,000개인 게 더 느릴 거 아니냐 이거야. 속도가 느리다는 건 블록체인의 성능이 저하되는 거고. 근데 노드 수가 증가해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확장성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해. 기술 변화 없어. 확장성 높이고 싶어. 그럼 노드 수를 제한해. 왜? 노드 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저하되니까.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잖아. 알겠죠?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이 세 가지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높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쉽지가 않다. 남은 문제는 11번 하나입니다. 11번으로 가보죠. 자,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문학 보기 박스 문제는 답보다 지문과의 교집합을 파악한다.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A 업체는 노드 수가 정해져 있네? 노드 수에 제한이 있네? 이게 뭐야? 메모한 거 봐봐. 노드 수를 제한해 놓은 거 뭐야 이거? 비공개형이네요. 이건 비공개형. 이거는 비공개형이구나. 지문과의 교집합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죠. 이전에 사용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작업 증명 방식을 썼는데 아니야 이제 그거 안 하고 속도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사례가 작업 증명이었다는 얘기는 다른 방식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뭐 지분 증명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으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죠?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잘 봐.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대.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위조하기 힘들어. 위조라는 얘기는 무단으로 변경하는 거. 그게 뭐였어? 무결성. 무결성. 그죠? 무결성을 높인 거야. 이 무결성과 관련이 또 일부 있는 게 보안성도 관련이 있어. 알겠죠? 이 기술은 노드 수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형이야 이게? 공개형. 공개형 블록체인이야.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어. 근데 제한이 없어. 더 늘어날 수 있어.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을 해. 됐지? 자, 선택 7번 봅시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봐. A 업체.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얘는 이전보다 뭐가 좋아졌냐면은 속도가 빨라졌어. 속도가 빨라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야? 승인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노드 수도 10개로 딱 고정돼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장성도 문제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봐. 지금 200개인데 노드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얘는 지금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지금 현재 보안성을 좀 높인 게 맞아.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 보안성과 관련이 있잖아. 요거를 향상시켰어. 보안성이 지금 현재 좋아진 게 맞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노드 수가 200개인데 지금 더 증가하게 되면 보안성이 더 높아지겠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노드 수가 증가하면 맞네.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노드 수가 증가하면은 보안성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근데 확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노드 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성능이 떨어져.
그럼 그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알겠죠? 제끼고. 자, 그 다음에 3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끊어봐.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져요. 그래, 이거잖아, 이거.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떨어져. 노드 수 반대로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좋아져. 그죠?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이거 봐봐. 노드 수가 줄어들면 탈중앙성은 낮아져. 결국은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비례반비례 이런 관계성을 가진 문장이 나오면 문제 풀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그 얘기를 하는 거네. 알겠나요? 답은 3번. 선택지 4번 봐봐.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끊어봐. A는 비공개형이에요. 됐지? 제끼고. 5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은 다르죠. 왜? 얘는 작업증명 쓰는데 얘는 작업증명 대신 요거 쓰니까. 승인 과정은 달라요. 근데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다. 에이, 봐봐. B 업체가 지금 무결성을 높인 거란 말이야. B가 더 무결성이 높지. 제끼면 답은 3번이다. 됐죠? 그나마 이 지문이 난이도가 살짝 있다의 느낌인 거고, 그래도 기존의 킬러나 중킬러 지문에 비해서는 쉽고. 자, 다음 12번부터 17번 요 부분은 가나형이잖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12번에서 17번에 나오는 가나형을 마지막에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비문학 중에 마지막에 있고, 보통 애들이 문학 먼저 풀고 뭐 화작이나 언매 풀고 독서 영역을 마지막에 푸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이 지문을 푸는 경우들이 많다, 가나형. 근데 만약에 내가 한 4등급 정도 돼. 시간이 항상 부족해. 이걸 마지막에 풀면 골로 간다고 그랬어. 왜냐? 가나형 지문은 인문이나 예술 복합 지문이 나올 건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걸 마지막에 풀었다가 만약에 시간 없어 다 찍게 되면 나중에 풀어보면 이거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독서론 다음에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를 두 번째 지문으로 풀었어야 돼. 자, 이제 예술 지문이 오랜만에 이제 가나형으로 나왔는데, 가에 있는 거는 바쟁의 영화 이론이죠. 이제 문제 풀 때 주목할 건 이런 거지. 가를 읽고 나까지 연결해서 읽었다. 멸망. 가 읽었으면 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죠? 가 읽고 만약 문제 풀면 어떻게 되냐면 12번이 선택지 1, 2번만 남고 13번은 그냥 답이 나오죠. 3번. 디프 포커스는 배경 선명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 14번 바로 답이 나오겠지. 가의 바쟁. 이 보기 박스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관객은 주체성이 있다. 근데 지문에서 바쟁은 뭐라고 그러냐.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관객들을 좀 주체성이 없는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보기 박스의 관점에서 바쟁을 비판하면 이런 측면을 비판하겠지. 아, 관객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됐던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이 또 어휘 문제가 답이 결판이 나는 거지. A에 보면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이 새로운이라는 건 기존에 없던인 거지. 꼭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13번, 14번, 17번 일단 날려놓고 16번도 풀었어야 돼. 16번 문제도 가 끝났을 때 바로 풀면 일단 보기 박스에서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고 그 다음 선택지 1번, 2번, 3번이 바쟁의 관점이죠. 이 세 개가 날아가 버린다고.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지. 가나형은 가와 나, 주제 통합형이라고 해서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독해를 할 때는 가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세밀하게 독해를 한다. 가를 세밀하게 독해를 해. 그리고 가 끝나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거의 네 문제 정도가 결판이 난다고 봐야 된다. 지금 거의 결판이 났지. 이 상태에서 나는 가에 나왔던 내용하고
내용이 유사한데 관점이 다르다. 빠른 속도로 읽는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를 쭉 읽고 12번을 보면 바로 그냥 답 나오고 답은 1번. 이런 거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12번.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면 기억의 이유가 뭐냐. 이것도 쉬운 문제 지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야. 왜? 그 뒤에 뭐 3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뭔데? 영화 장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나마 함정이라고 보는 게 선택지 4번? 4번 썼어? 그것도 아닌데 틀렸어? 죽여버릴 거야. 4번. 5번.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지문에. 선택지 자체가 지문의 내용을 왜곡했고 그나마 4번 선택지가 왜 헷갈리냐면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라는 말은 나와 이게.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이게 기억의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상한 거고 환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16번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B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4, 5번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5번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내용은 뭐 선생님이 읽어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문학 17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너무 실망하지 마. 난 이렇게 막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틀렸는지는 본인마다 이유가 다를 거 아니야.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찬찬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 부족 때문인 건지, 덜렁대느라 일치 문제인데 뻔한 거를 틀렸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알겠나요? 자, 독서 영역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학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자, 9월 평가 모의고사 문학 영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부터 21번. 움찔했죠? 뭔가 특이해. 춘향전인 줄 알고 신나게 읽었는데 춘향전이 아니네? 그지? 이거 보면은 수산의 광활루기.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비연계 작품입니다. 비연계 작품인데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익숙해. 익숙한 느낌이 들죠. EBS 수능 특강에 춘향전이 실려 있죠. 그런데 EBS에 실려 있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야.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춘향전의 내용은 알잖아. 이몽룡이 남원에서 그네 뛰는 춘향이 보고 반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인연을 맺었는데 얘네 아빠 서울로 발령 나가지고 얘도 이제 서울로 가면서 야 나중에 올게 근데 변사 또란 애가 와가지고 얘 괴롭히니까 이몽룡이 이제 거짓 행세로 와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암행어사였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이거 내용 알잖아. 그래서 좀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 지문을 선생님이 읽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고전 소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 잘해야 한다. 알겠지? 그 다음 2번째, 고전 필수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 고전 필수어들도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치 현대소설처럼 술술이 읽히게 출제가 됐습니다. 6평 때는 고전 소설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 수능도 이런 난이도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특이했던 거지. 현대소설을 연계를 했어. 근데 6평 때는 고전 소설도 EBS 작품으로 연계를 했어. 욕먹었나 그래서? 역대 수능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현대소설 연계를 했어. 근데 고전 소설은 연계스럽게 출제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 자, 6평도 현대소설은 연계였고 9평도 현대소설이 연계였어. 그렇다면 수능도 현대소설이 연계겠구나. 미쳤니?
그런 식으로 골라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다 해야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죠? 자, 18번. 윗글에 대한 이해. 너무 쉬운 일치 문제야. 꼬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선택지 1번 봐봐. 이도리는 이게 이제 춘향에서 이몽룡이겠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르잖아. 춘향이가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낀 게 어딘지 못 찾았어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제 이도린의 모습을 보고 춘향이가 졸라 잘생겼네? 이거 나오잖아 지문에. 근데 이도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답은 1번이죠. 자, 19번. 이건 중3도 풀겠는데? 꽃그늘에 대한 이해. 그 문맥만 봐도 답이 그냥 나오지 그냥. 춘향이가 몸을 싹 숨기잖아. 답은 3번이고. 20번. 기만은. 이게 이제 춘향전으로 치면은 이몽룡의 몸종인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름이 그대로인데 이몽룡, 이도린. 그리고 춘향전에서의 방자가 여기 기만이에요. 알겠나요? 춘향이한테 가서 우리 도련님이 너 데리고 오래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꼬아서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야. 몇 번 썼니? 5번 했다가 3번으로 바꿨어.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그럼 맞았네 결국.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A 기억. 이렇게 하면은 기억까지 갈 것도 없어. 보기 박스를 먼저 읽었어야지. 문제 분석 단계에서 보기 박스 먼저 읽고. A 부분이 글의 시작 부분이잖아. 딱 A 부분 읽고 문제 딱 보면 A에 대해서만 따져도 그냥 답이 5번이야. 독자에게 이 작품은 이렇게 감상하는 거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 지문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2에서 27번. 문학 복합 지문. 이렇게 나오면 한 작품은 연계 작품이 출제된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한 작품이 뭐니? 가져가. 가에 있는 작품. 요거 백석의 북방에서 수업 시간에 했게 안 했게? 했어. 수업 시간에 다 한 지문이야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가를 읽고 나서 가에 걸리는 문제를 다 두드려 패고 다니고. 알겠죠? 그 다음 나를 읽고 나서 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엔 뭐야. 북방에서 떠났는데 떠날 때는 그렇게 슬프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나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처지가 안 좋아서 다시 북방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갔더니 북방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네.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작품이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나에 있는 요런 시 요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중에서 비연계 고난도 문학 그런 강의를 현장 학생들은 지금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생소한 작품에서 승부가 나는 거야. 이런 질문은. 생소한 작품과 관련해서 문제 25번에서 박스를 주었잖니. 그럼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나시를 읽으면 되잖아. 그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일단 가를 읽었다고 치고 문제 건드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22번에서 가를 때려 넣으면 선택지 2번, 3번, 5번 정도는 남아요.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어. 2, 3, 5번은. 가만 때려 넣었을 때. 그 다음 문제 23번. 태반. 가의 태반. 태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지. 근데 거기가 완전 쑥대밭 됐지. 선택지 1번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낀다. 맞죠? 2번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3번 이별을 수용한다. 4번 화자의 희망. 5번 생명에서 이건 다 틀려. 1, 2번만 남겨놓고 이렇게 답의 범위를 좁혀가야지. 그 다음에 24번 기억에서 비읍은 가에만 있잖아. 이걸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24번은 뭐냐면 선택지 2번 쓴 애들이 많은 거지. 니은에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니은 봐봐.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선생님 이깔나무가 뭐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나무가 슬퍼한데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 나무가 슬프다. 의인법인 동시에 감정이입이죠. 나무가 슬프겠냐?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자기가 슬프니까 당연히 감정이입으로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거.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그러니까 애들 생각은 이거였던 거지. 슬퍼하던 걸 기억한다. 선생님 뒷부분 보면 3년에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떠나왔다고 슬픔 없는데요? 막 이러고 푼 애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슬펐어. 그런데 아무런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그거에 대한 자각도 없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난 굉장히 슬펐던 게 맞아. 근데 그런 자각을 하지 못한 채 떠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죠. 24번은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걸 통해 끊어봐. 리을과 미음을 비교해봐봐.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거는 떠나온 거고 미음은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상황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는 떠난 거고 하나는 돌아온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 하나는 또 슬픔 시름도 없이고 하나는 슬픔과 시름에 쫓겨왔으니까. 알겠지? 근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게 일치되는 거냐? 이게 틀린 거지 정확하게. 하나는 떠난 상황, 하나는 돌아오는 상황. 알겠죠? 답은 4번이죠. 정도를 해놓고 그 다음 25번의 박스를 보고 나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봐봐. 25번의 박스 한번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나시를 읽으면 도대체 이건 내용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박스를 먼저 봐.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선생님이 항상 문학의 보기 박스는 먼저 읽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대. 얼음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보나 봐? 근데 그게 유년 시절 나의 모습이다. 생가를 회상한대.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 내에 여기저기를 본대요. 얼음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리고 물고기 내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대. 저 물고기들, 저희가 물고기네 집이야. 아, 옛날 우리 집이 생각나. 이런 얘기잖아.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고 저 물고기가 나야.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아, 근데 그 과거의 생가에서의 기억이 좋지가 않아. 이거잖아 지금. 요걸 활용해서 나시를 읽어보자고. 자, 해보자. 박스에 때려 넣는 거야. 시를 읽을 때는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파악한다 라고 했죠.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얼음이야. 물가에 이르렀어.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거겠구나.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그 창은 살얼음이 살짝 열려 있는 거야. 거기를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녀. 박스에서 다 알려준 거지 지금. 그 투명한 창 아래 얼음이니까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하다. 이 물고기네 방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의 생가를 떠올린다. 이거잖아. 알겠죠? 창으로 나를 보고 창으로 나를 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물고기하고 눈 마주쳤다고 생각하면 돼. 물고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뭐야 저 새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원관념은 물고기가 나를 딱 쳐다보고 막 흩어진 거지. 근데 이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야지. 생가의 식구들이 상상을 한 거지. 이제 나를 못 알아보고 막 흩어졌대요. 젖을 땐 어린 것들은 새끼 물고기들 찬 마루에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그 원관념은 새끼 물고기들은 그냥 막 도망가진 않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있고, 아마 어린 시절에 그랬었나 봐. 애들은 애들끼리 좀 놀고, 어미들은 물속에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이건 뭐야? 물고기들이? 돌들이 있나 봐요? 그걸로 이렇게 어미 물고기들 좀 큰 애들이 이렇게 숨었나 봐. 어린 시절 화자의 기억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는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뭔가 회의를 해나 봐.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하게 서 있었대. 알겠죠? 마음아, 의노한 거지. 지금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아직 이 생가를 잊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잖아. 내 마음이 아직 그 어린 시절 생가를 잊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박스에서 어린 시절 생가에 대한 회상 이 말이 나오잖아. 시린 물속에 시린 물고기. 아, 보기 박스랑 연결. 이게 지금 시린 기억이구나. 어린 시절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생가가 너무 그리워 이런 느낌이 아니야. 상처를 안고 있다고 봐야겠지. 유년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 자, 22번을 풀면 나를 때려 넣으면 답이 그냥 나오죠. 답은 3번이지. 그 다음에 문제 23번. 1, 2번 남았잖아. 선택지 1번.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낀다. 맞잖아. 답은 1번이죠. 2번. 수치심? 선생님, 나를 못 알아봤어요. 수치스럽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답은 1번이라고. 24번은 끝나 있고 25번 갖다 넣어봐. 아니, 너무 쉬워 이것도. 선택지 4번 봐봐.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이 어미 물고기들이지?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아니, 어미 물고기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돌틈에서 회의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지.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26번도 A가 뭐야? 살얼음의 창. 그거 갖다 넣으면 1번, 2번, 3번 다 날라가 그냥. 5번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 그 대상이 뭐냐? 물고기. 그거에 주목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답은 5번이야. 선택지 1번은요, 선생님. 화자의 불안을 심화한다. 심화라는 건 원래 불안했어야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까지 원래 불안했느냐?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답 나오고. 27번은 다에 있는 걸 읽고 풀면 되잖아. 그러면 나까지만 읽어도 22, 23, 24, 25, 26이 끝나. 27번은 하나 남는다고. 그러면 A를 봐라.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 했느냐? 보기 박스에 있는 그 관점. 근데 이 수필에서 약간 애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아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면서 자연이 좋고 인간이 싫어.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 뭐 이쪽으로 생각했던 애들은 이거 읽으면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자연이 인간 덕분에 살아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 이 내용이거든. 근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애들. 자연과 인간은 별개고 자연은 좋은 거 인간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왜 이래 내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다? 생각해야 되는 게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알겠어요? 여기서 지금 인간의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줬잖아. 이렇게.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것도 인간이 자연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구만.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야.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인간이 도와준 거야. 이 나무는 인간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글의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깊은 산중 인적이 끊어진 골짜기, 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늙은 나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야? 인간 덕분이다. 오히려 내용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인간이 자연에게 도움을 주는. 알겠죠? 그래서 문제 27번 보면은 그래서 너무 쉬워. 답은 3번이죠.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끊어봐.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그러면 풀하고 나무가 지문에서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자, 넘겨보세요. 28번에 31번. 야,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EBS 복습하고 시험 보라고 그랬잖아.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제 라이브에서 어떠냐 그러더라. 이거 올해 수능 시험에 나온다. 내가 이랬대. 근데 9평이 나왔어.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하게 봤던 작품인 거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올해 수능 시험 뭐 31번에 나온다 막 이랬대요. 31번이에요. 근데 9평 31번이야. 아까워. 너무 아까워. 9평 30. 이게 수능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워낙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작품에 익숙하긴 했어? EBS에 실려있는 부분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 출제 부분도 똑같아. 이 정도면 시험장에서 거의 안 읽고 풀면 되냐 안 되냐? 그건 안 됩니다. 내용이 빠삭해도 안 읽고 푸는 건 안 돼. 빠른 속도로 읽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왜냐면 내가 EBS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용을 외우고 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읽고 풀었어야 한다. 알겠죠? 뭐 EBS 작품 내용 설명을 또 하진 않겠습니다. 자, 28번 A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A 끝나고 바로 풀면 됩니다. 도식이 보기엔. 이러고 시작을 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답은 4번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그대로 나왔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알겠죠? 요거. 자, 다음 29번 기억의 의미, 기억 제복. 이거 맞았네. 3번이죠. 야, 권씨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공장에서 사람들 팔 잘려나가고 이런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생산부 직원이잖아. 자, 그 다음 30번 A, B, C, D, E. 이게 틀릴 게 뭐 있지? 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깊이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거야. 꼬아서 생각하지 마. 알겠죠? 5번이죠? 얘들아, 2는 2를 봐봐.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선생님, 지각한 사람이 민도식이고 야유하는 게 노래 부르는 사원들이 지금 민도식 야유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민도식이 딱 오니까 막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거기 잘 봐.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든 거야. 진짜 야유를 한 게 아니야. 선생님 5번을 봐라.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그냥 민도식의 머릿속이라니까 그건.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알겠죠? 자, 다음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해라. 그럼 보기박스에서 보기박스 먼저 읽고 시작했어야 되고 또 지문과의 교집합 파악하면 되잖아. 중도적 주인공은 이게 지문의 누구냐 이거지. 민도식이겠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회사, 독립산업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해요. 왜 제복을 입으라고 그래? 이거지.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래갖고 아내가 바가지 긁으니까 어떻게 해? 난 가긴 가. 근데 이거 멀뚱멀뚱 사복 입고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EBS 분석서에 선생님 뭐라고 했나 잘 봐봐. 인물 정리할 때 우유부단함 이렇게 써있어. 이런 애야. 이게 좀 헷갈린 친구들도 있나? 몇 번 썼어? 5번? 몇 번 썼어? 5번. 둘 다 5번. 얘네 둘이 친한 친구예요. 선택지 5번 봅시다.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혀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끊어봐. 그래, 안 움직이잖아.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우리 거기서 배웠잖아. 우기한이라는 애는 어떻게 써? 사표 딱 던져버리고 안 해. 그러니까 얘는 행동에까지 옮기내고 장상태라는 애는 그냥 제복 입고 출근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받아들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바가지 긁으니까 가긴 갔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잖아.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야. 행동으로 옮겼으면 우기한처럼 그냥 사표 빵 내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잖아. 답은 2번이죠. 봐봐.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그래.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걸 보니 끊어봐. 그래. 그게 A 부분이야.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보기에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지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제복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잘 봐.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은 권 씨의 일이지. 민도식이 거기에 참여하진 않죠. 그렇지만 몸에 걸치는 옷, 제복을 둘러싼 논쟁에는 민도식은 직접 관련된 당사자잖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는 애지. 그러니까 뒤가 틀린 거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 즉 제복과 관련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선택지도 좀 조심해. A와 B에 대해 이렇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데 하나가 틀려.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알겠어요? 자, 다음 32에서 34번 봅시다. 가나다 중에 선생님이 그랬지. 고전 시가가 2개 또는 뭐 여러 개 나오면 제일 긴 게 연계다 라고 했잖아. 가나다 중에 다가 연계잖아. 다에 있는 게 연계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를 먼저 읽어버려. EBS 학습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왜냐면 가하고 나는 처음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다를 먼저 읽어. 그러고 나서 33번을 먼저 풀어. 답이 3번이야. 일수의 중장, 밤 진행 고사리. 벌써 아니지 않았으랴. 고사리 벌써 자랐겠는걸? 이게 걱정이야? 고사리가 너무 금방 자랐네? 이게 걱정이야 지금? 이게 아니잖아. 삼수 중장도 그렇고 서투른 따비 농기구는 누구와 마주 잡을고 누구와 함께 농산일을 해야 할까? 이런 얘기지 뭔 걱정이야.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32번을 또 풀어. 다를 때려 넣으면 선택 7번 말을 건네는 방식. 아이야. 맞잖아. 화자의 요구. 구렁망태 찾아라. 뭐 이런 명령형으로. 맞아요. 2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냈다. 아니 이게 풀어봐야 되니까. 이거 뭐 일일이 설명할 만큼 이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34번을 먼저 읽고 가시나시 비연계하는 것만 좀 보여줄게. 이거 봐봐. 보기 박스. 정철. 이거 구평 바로 직전에서 관동별곡 하면서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작가 정철 막 이랬는데 이 두 작품이 다 정철 거야 가나가. 그죠? 조존성이 이제 다. 여기 가나, 정철이 가나, 조존성이 다. 16세기 후반에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 당파 싸움,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되거나 유배되거나 살림에 응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가나, 다가 이런 내용이니까. 알겠지?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경계해야 한다. 처세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자연에 몰입하는 이런 태도를 드러내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를 거기다 넣어갖고 요거 넣어갖고 한번 읽어볼게. 한번 봐봐.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풍파. 우리가 보통 세상 풍파 이런 말 쓰잖아. 이게 박스하고 대입하면은 어떤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 혼란했던 사회의 모습 이거겠지. 그러니까 배가 일렁이다가 어디로 간 거야? 구름도 험해. 이거나 똑같이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처음 나왔는가. 그래서 선택지에 보면은 처음 벼슬을 시작한 선비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허술한 배에 두신 분네는 허술한 배를 두신 분들은 다들 조심하세요. 지금 이게 완전 당파 싸움 때문에 쓰레기장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알겠지? 이 가를 읽고 32번 풀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 1번 빼고 다 날라가요 그냥. 답은 그냥 1번이 돼. 알겠죠? 그 다음 34번. 선택지 1번.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러겠지. 풍파에 일렁여가지고. 맞다. 제끼고. 선택지 2번. 뭐뭐라면 끊어. 뭐뭐라면까지는 지금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아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처음 나왔어. 아직 배가 허술해.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조심해라. 맞죠?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어보는 거야. 나를 또 여기다 넣어서 읽어. 심의 산, 산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심의 산을 막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막 휘돌아서 5, 6월 한낮인데 살얼음 엉긴 위에 살얼음이 얼었는데 그 위에 된서리가 섞어치고 눈까지 내렸어요. 설상가상의 상황이야. 이 산을
휘돌아가면서 온유월 한낮에 막 살얼음이 끼고 된소리 치고 눈까지 내렸어. 보았는가 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님이 짐작해 보시오. 이런 구절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이거 다른 작품에서.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모함당하는 상황인가 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판단해야죠. 알겠나요? 전 선택지 3번 보자. 심의산이 만약 이게 화자의 심의, 화자의 마음이라고 치자. 온유월의 자취는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끊어봐. 이 그렇다면 나의 초장과 중장에는 당쟁의 상황에서 당쟁의 상황이라는 것까진 맞지. 박스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굳은 마음을 견지, 굳건히 유지한다 이런 뜻이지.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 봐봐. 선생님 전 초장 중장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유학을 가. 알겠죠? 요 두 줄, 요 두 줄. 여기. 여기에 어디에 의지가 있는 거야? 그게 없잖아. 그건 답은 3번이구나. 깔끔하게 딱 쓰고 끝내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문학을 정리해보면 문학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빵 없습니다. 문학에서 점수를 많이 땄어야 돼요.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얘기했었지 애들이. 선생님 내가 추천한 순서는 사실 이거였죠.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해왔어. 문학을 먼저 풀어. 단 EBS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EBS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절반 이상이 아는 작품이 나와. 근데 애들이 요즘에 문학이 더 어렵던데요. 저는 그냥 비문학 먼저 풀래요. 그랬던 친구들이 이번에 또 피본 애들이 많아요.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선생님도 몰라. 그런데 EBS 학습이 철저하게 돼 있는 친구들은 하나 건너 하나씩 아는 작품이 나오는 문학이 아무래도 체감 연계율이 낮은 비문학에 비해서는 풀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학에서 점수 좀 따고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 독서 영역 마지막에 풀고 EBS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순서로 가는 게 사실은 맞지. 또는 문학 풀고 독서 영역을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으로 가도 돼. 엄매 친구들 같은 경우 화작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비문학보단 쉬워.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에서 점수 많이 따야 되니까 문학 그 다음에 화작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이제 엄매 친구들은 엄매가 좀 어렵게 나오면 비문학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러면은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영역 풀고, 독서 영역도 연계성이 느껴지는 영역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엄매를 푸는데, 엄매는 한 문제 이런 거는 집중력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초반에 집중력이 좀 약해. 아는 지문들이 많은 문학을 좀 풀어주고, 풀다 보면 집중력이 좀 올라가. 그때 좀 지문을 이해하면서 독해를 해야 하는 비문학을 풀어주고, 그 다음 후반부에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럴 때 집중력과 관계없이 풀어야 하는 언어 매체를 풀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또 봤겠지만 절반 이상이 연계야. 그래서 EBS 연계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한다? 개념어 학습.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다 돼 있어야 돼.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EBS 빠삭하게 공부하세요.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전 아직 기출도 안 돼 있고 EBS도 안 돼 있는 반수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하세요. 둘 다. 기출을 뭐 3회독 이렇게 못해도 1회독 정도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기출 1회독을 언제 다 해요? 10년 거 풀라는 거 아니야. 최근 5년 것만 풀어도 되니까. 기출 1회독을 제대로 하고. 자, 기출을 통해서는 지문 구성의 원리, 지문 독해법,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공부를 하는 거고, EBS를 통해서는 문제집 풀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집은 풀긴 풀어야 되지만 이거는 지문의 내용 학습. 왜? 지문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애들이 이걸 거꾸로 공부한다고 그랬지? 기출 공부하면서 막 지문 내용을 공부를 해요. 최근 5년 안에 나온 그 지문은 수능에 절대로 안 나와. 그건 내용 공부라는 게 아니야. 지문 독해 원리, 문제 유형별 풀이법 공부를 하는 거야. EBS는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하는 거야. EBS를 가지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야. 문제 퀄리티 자체가 기출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EBS는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공부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